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침략 전쟁을 비판하는 가운데 주일 대사관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면서 본인들이 싫어하는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꼴이자 아시아인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터키의 기자가 한국에 방문하여 경험한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기자를 하고 있는 제다입니다. 이번 취재는 정말 흥미롭지만 동시에 좀 긴장되기도 하네요. 바로 한국 때문인데요.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된 나라인데 이제 제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그들의 급성장하는 방위산업 때문이에요. 제 임무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계 무기 거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거였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해 초가을에 시원한 바람을 맞는 순간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방산업체와 그들의 수출 전략 간의 복잡한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서였어요.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중동에서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면서 그 입지를 다졌죠. 제 임무는 간단해 보였어요. 외교와 무역이 어떻게 얽혀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가는지 이해하는 것, 그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조사할수록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첫 며칠 동안은 계획대로 잘 진행됐어요. 인터뷰 일정도 잡고 업계 내부자들도 만나고 한국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파트너십 네트워크도 살펴봤죠. 방위산업은 공장, 정부 계약, 국제 협상이 얽힌 엄청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었죠.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성장을 원한다는 거였어요. 그냥 기술 중심지가 아니라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였죠. 조사를 하면서 자꾸 고향 생각이 났어요. 터키도 그리스와의 갈등, 에게 해분쟁 등으로 지역 긴장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 상황을 보면서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라고 느꼈죠. 제가 외국 기자로서 한국의 야망을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요. 특히 독도 문제로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는 걸 보면서 그 감정들이 참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인터뷰하고 보고서 읽고 업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쌓여갔죠.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주로 조선업이나 전자제품에 집중하던 나라가 이제 전투기, 탱크, 첨단 미사일 시스템까지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무기를 팔면서 한국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세계 무기 거래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표면 아래에 뭔가 더 큰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감한 거래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은 좀 불편해하고 대화 주제를 돌리거나 애매한 답변을 하곤 했어요. 그냥 평범한 방위 계약 이야기를 할 때 느껴지는 꺼림칙함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었죠. 어느 저녁, 호텔방에서 창문 너머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한강은 멀리서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제 머릿속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만 가득했어요. 왜 사람들은 그토록 회피하는 걸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그 와중에 북한의 오물풍선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재난문자라는 것이 울리는데 그중에서 최근 이슈는 북한이 풍선에 쓰레기 오물을 매달아 한국으로 날려보낸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그 안에는 위치 추적기까지 발견됐다고 해요. 한국이 방위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된 셈이었죠. 한국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와 복합적으로 얽힌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뭔가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고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 사건은 정말 폭탄처럼 터졌어요. 모든 게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일본에서 올린 하나의 바이럴 게시글에서 시작됐죠. 단 하나의 이미지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 이미지에는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표시돼 있었거든요. 게다가 문제의 이미지와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크고 중요한 파트너 일본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다 고 써뒀죠. 한국의 네티즌은 이것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뉴스가 퍼진 지 몇 시간 만에 터키에 있는 제 편집자는 전화벨이 멈추질 않았어요.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라 라고 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전부 알아내야 해. 독도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깊은 상처와 맞닿아 있었거든요. 마치 터키와 그리스가 에게 해를 두고 벌이는 긴장과 비슷한 맥락이었죠. 한국 대중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국민들의 자부심은 상처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타오르고 있었죠. 서울 거리를 걸을 때마다 도시는 숨죽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온라인 포럼은 논쟁으로 난리였고 뉴스 채널들은 이 사건을 끝없이 보도하고 있었어요. TV를 켤 때마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전문가들이 설전을 벌이며 정치인들은 엄중한 경고를 날리고 있었죠. 심지어 평소에 차분하던 제 통역사조차도 분노와 좌절을 숨기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그 논란을 일으킨 독도 분쟁 지역 표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주일 대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예요. 한국에서 아주 민감한 장소인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거죠. 그 신사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 전범들이 안치된 곳이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직 화해되지 못한 역사와 직결돼 있어요. 이건 한국인들에게 강제노동과 식민지 시절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모욕이었죠.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쟁 중인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는 나라로서 한국이 느꼈던 동정심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렸어요.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의 존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졌고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이 거세게 반응했어요. 우크라이나에게 전쟁 물자를 대주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우크라이나에서 큰 방산 산업 포럼 행사가 열렸었어요. 군사 장비를 전시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 대형 행사에서 초대된 한국이 참가를 안 했다고 해요. 그것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인 드미트리 대사가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고 하죠. 한국의 불참여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더니 한국도 같은 시기에 방산 전시회를 열고 있었던 거였어요. 카덱스 KADX 2024였죠. 여기서 저는 과연 한국이 단순히 일정이 겹쳐서 우크라이나 행사에 참여를 안 한 건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문득 이것이 한국의 강력한 의사표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문제에 더 깊이 빠져들면서 한국의 독도 논란에 대한 반응이 단순한 충동적 대응이 아니라는 게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때 마침내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군중 속에서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던 저는 한국이 단순히 바다 속 작은 섬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건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외면받거나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세계에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수년 동안 세계 무대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죠. 기술 발전, K-팝과 드라마 같은 문화 수출, 그리고 경제 성장을 통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이웃 강대국들에 가려져 작은 나라로 여겨졌었죠.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사건은 한국에게 경계선을 긋고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닌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준 셈이었어요. 외교부 장관의 연설을 들으며 저는 자꾸 터키와의 공통점이 떠올랐어요. 한국처럼 터키도 오랜 시간 외세의 간섭과 영토 분쟁을 겪어왔거든요.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갈등은 마치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두고 벌이는 분쟁만큼이나 긴장이 고조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두 나라 모두 강대국들 사이에서 밀려다녔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히 자리를 잡으려는 의지가 강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독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정체성과 주권, 그리고 생존에 관한 문제였어요.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추며 취재를 해왔지만 이제는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무기나 군사 기술을 수출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수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었죠. 한국은 세상에 자신들의 회복력과 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독도 사건은 그저 촉매제였고,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야망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외교부의 고위 관리를 만났어요. 우리는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벽에는 중요한 외교 행사들의 사진들과 책들이 가득했죠. 그 관리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독도나 우크라이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한국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할 목소리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 외교적 자세를 재편성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조율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관리의 말은 제가 의심하던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줬어요.
한국은 더 이상 세계 무대에서 조연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 결과를 형성하는 나라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독도 논란은 한국에게 세계 무대에 나설 기회를 제공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무대를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빠른 외교적 대응, 계산된 대중의 반응, 그리고 영토 보전에 대한 강한 입장은 모두 더 큰 전략의 일환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나 일본에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대국이고 존중받아야 해요. 회의장을 나설 때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방위산업에 관한 단순한 취재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훨씬 깊고 의미 있는 문제로 바뀌었거든요. 한국은 외교적 변혁의 중심에 있었고, 저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수출이나 정치적 동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실시간으로 자신을 재정의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거리는 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 공기 속에는 자부심과 결의의 흐름이 있었고, 저는 그 에너지를 이제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부상은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과 점령, 그리고 분단이라는 역경을 이겨낸 한민족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독도 사건은 그 모든 감정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기폭제였죠. 저는 다음 기사를 쓰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이번 이야기가 지닌 무게를 깊이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영토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세계 무대에서 자리를 요구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한국은 세상에 그들이 단순히 작은 섬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였고, 저는 그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마지막 인터뷰를 끝내고 짐을 싸면서 서울을 떠나기 전까지 내가 배운 모든 걸 되돌아봤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군사적 성장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회복력,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역사가 그들을 묶어두지 않도록 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과거의 고난을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바꾼 거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 나라의 방위산업 수출에 관한 기술적인 기사를 쓰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세계 무기 거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게 계약, 거래, 그리고 지정학적 전략에 관한 이야기일 줄 알았죠. 물론 그런 요소도 있었지만 결국 제가 발견한 건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부상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이 외교, 기술, 전략, 그리고 군사 수출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서울에서 목격한 사건들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나 외교적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이 얼마나 강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지 보여주는 순간들이었죠. 독도 논란과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든 대응은 한국이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있고 그것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나라라는 증거였어요. 한국은 전쟁, 점령, 분단을 겪었고 이제 그 누구도 그들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호텔을 떠나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깊은 감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나라는 고난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그 고난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이겨낸 나라였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속에서 보았던 강인함,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은 제가 한국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비행기에 올라 터키로 돌아가는 긴 비행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생각은 미래로 향했어요.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미래도 말이에요. 저는 방위산업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그곳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지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제게 싸워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밀어내려 할 때 그 싸움은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은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제 고향 터키와도 많은 공통점이 있었죠. 터키도 영토 분쟁과 역사적 긴장을 겪고 있으니까요. 한국이 독도 문제에서 확고하게 입장을 지켰던 것처럼 터키도 복잡한 지역 정치 속에서 계속 나아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투쟁이 단순히 땅이나 경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에 관한 것이었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하늘로 날아오를 때 제가 떠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고
저도 그랬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될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죠. 강함은 단순히 크기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회복력, 그리고 세상이 작은 나라들을 무시하려 할 때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 끈기와 의지에 있죠. 창밖을 내다보며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미래를 생각했어요.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 일본과의 긴장, 동맹국들과의 복잡한 관계, 주권을 지키기 위한 도전들이 곧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죠. 한국은 어떤 도전이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그들은 과거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무기로 삼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강력한 나라로 거듭났어요. 세계는 한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고 그 교훈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더 높이 날아오르면서 저는 제가 사랑하게 된 그리고 존경하게 된 이 나라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한국은 세상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제 저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